네, 한미 관세 협상에 있어서 양측, 한국과 미국 양측의 접점이 어디인지 오늘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좀 밝혀졌습니다. 자, 3,500억 달러를 업프론트 머니, 즉 선불로 당장 달라라는 미국을 상대로 지금 줄다리기 협상을 하고 있는 한국 측의 주장과 조금씩 미국 측의 원하는 바가 좀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선인지 그게 좀 구체적으로 오늘 좀 밝혀졌는데요.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픽스된 건 아직 아니고요. 아, 이 선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구체적인 그 숫자가 좀 나왔습니다. 자, 접점이 찾아지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확신한 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으로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다시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만큼 뭔가 지금 그 접점에 좀 근접하고 있지 않는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근접점이라는 것은 바로 2천억 달러 8년 분할입니다. 왜 기억하시죠? 3,500억 달러 일시불인데 이제 그게 이제 조정됐는데 한국 측의 요구가 이제 일단은 이런데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내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신에 그건 뭐 안 된다. 3,500억 달러를 일시불에 한꺼번에 내면 이게 한국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총 달러를 다 뒤집어봐야 4천억 달러 조금 넘는데 이거 뭐 거의 80% 이상을 다 내놓으라면 한국은 파산한다, 뱅크럽시다. IMF다 또 한번 여기서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는데 요게 조금 지금 이제 얘기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 한국 측에 유리하게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을 좀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수치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3,500억 달러 일시불 대신에 250억 달러씩 8년, 즉 1년에 250억 달러씩 8년간에 나누어서 분할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협상의 핵심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숫자도 중요합니다만은 숫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투자 수익 배분 문제입니다. 자, 미국은 돈을 한국이 그렇게 다 내고 거기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 발생하는 수익은 90% 미국이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냐. 돈은 우리가 다 내고 수익은 거기서 다 가져간다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이 한국인들의 그 국민 정서상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해서 반대로 투자 수익의 90%를 원금 회수 그때까지 그러니까 한국이 250억 달러씩 8년 그러니까 총액 2천억 달러잖아요. 투자를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총액 2천억 달러를 온전히 원금 회수하기 전까지는 90%를 한국이 가져간다. 지금 이렇게 역제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펄쩍펄쩍 뛰고 말도 안 돼. 도저히 안 돼. 관세 뭐 100% 막고 싶어. 이런 입장은 지금 아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귀국했던 김정관 장관이 귀국한 지 한 이틀 만에 잠도 못 자고 다시 미국으로 오늘 새벽에 막 도착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는 대로 오늘 29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죠.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30일 날 열리는데 그 전날 도착해서 아마 1박을 하실 걸로 지금 제가 어제는 1박도 안 하실 것 같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조금 변했어요. 아마 짧게나마 1박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일 오후에 도착해서 30일 날 오전에 떠나는 걸로 그래서 뭐 명색상으로는 1박은 맞습니다. 일단 29일 날 한국을 방문하시는데 한국에 방문한 김에 거기서 거창하게 좀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특정 정치적인 어떤 시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성급한 체결을 할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자, 협상 결과에 따라서 한미 관계의 그 경제의 축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이번 논의 250억 달러씩 8년 즉 1년에 250달러씩 8년 총 2천억 달러라는 그런 수치 그리고 수익의 90% 이익의 90%를 미국이 아닌 한국이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최종적인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굉장히 주목되는 그러나 지금 이제 한 80% 이상 90% 가까이 접점에 와 닿았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마지막 한 1, 20%를 조율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 숫자가 조금은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근접했다. 그래서 아마 한국과 미국이 같이 손을 잡고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날 한국에 들어가서 발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의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그런 숫자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제가 긴급히 이 내용을 입수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자,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오늘로 24일째 접어들었죠.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을 지금 세우기 일보 직전입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공화 양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지금 달라서 의회가 임시 예산안 처리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이 지금 3주를 넘겨서 이제 4주째를 향해 가고 있는데 어제 그 상원 본회의에서 또 이제 임시 예산안이 한번 표결이 있었습니다. 이때 표결은 이제 공화당이 내놓은 예산안이었어요. 그런데 투표에 붙여져서 결과는 찬성 54, 반대 46. 뭐 또 역시 당론 투표로 결국 60표를 넘지 못해서 또 부결이 됐죠. 셧다운 사태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이제 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최장 기록은 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있었죠. 35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그 의회의 예산안을 거부하면서 그때 셧다운 사태가 생겼는데 2018년 12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해인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 이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록이 이번에 좀 깨질 것 같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자, 한편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급여가 끊겨져 있는, 잠정적으로 지금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워싱턴 DC 등지의 그 푸드뱅크,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푸드뱅크에 가서 긴 줄에 서서 이 무료 식량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선 그런 모습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뭐 아시는 대로 기부 받은 그런 식료품을 이제 나누어 주는 그런 그 비영리 단체가 나누어 주는 그런 걸 이제 푸드뱅크라고 말하죠. 뭐 그 비영리 단체도 기부받은 물건을 나눠 주는 겁니다. CNN 방송이 워싱턴 DC의 그 푸드뱅크에서 만난 연방 정부 그 공무원, 뭐 계약직 직원 또는 뭐 정규 공무원 등등과 이제 인터뷰를 한 거를 어제 보도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니까 2시간 정도 줄을 서는 건 뭐 기본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2시간 줄 서서 뭘 받았느냐 했더니 통조림, 그러니까 이제 캔 푸드죠. 통조림,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같은 그런 걸 담긴 상자를 하나씩 받아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 연방정부 공무원이 그런 데서 그런 걸 받는다고 하니까 아이고야, 무슨 그래도 연방정부 공무원이 그런 데 줄을 서서 그런 걸 받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연방 공무원 하니까 뭐 좀 멋있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좀 중간급 이상 되는 공무원이면 모를까. 예를 들어서 뭐 신입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계약직이라든지 뭐 하청 직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뭐 연봉이 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월급이 끊기면은 당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셧다운으로 월급을 지금 현재 2주, 3주째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 3주만 못 받아도 이같이 무료 급식 받으러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방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연방 상무부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 집세를 내야 하는데 집세 낼 돈이 없어갖고 겨우 이것저것 모으다 보니까 식료품 살 돈이 없더라. 그래서 이 식료품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있는지 알아봤더니 여기 푸드뱅크 오면 된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줄을 서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뭐 10불, 20불 푼돈도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연방정부 직원이 현재 14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뭐 최악의 상황까지 아닌 걸로 치면은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뭐 3,400만 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같이 지금 푸드뱅크에서 당장 먹을 거를 줄을 서서 받아야 되는 정도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무려 140만 명 정도 된다라는 지금 통계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 이 연방정부 셧다운이 다음 주 그 이상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간절하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현재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죠. 1년에 한 번씩 나라 각 기관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를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검증하고 감시하고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국정감사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해외에 있는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있습니다. 해외 공관이 워낙 많고 또 국회의원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해외 공관을 매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그 LA 총영사관 국정감사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해요. LA와 좀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LA 총영사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이렇게 같이 하게 이번에 되어 있는데, 자,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그 국정감사가 이제 어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김태호 의원이 유승준 비자 문제를 거론해서 이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유승준 씨가 두 차례 소송에서 다 대법원이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영완 LA 총영사는 유승준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은 맞지만 그게 매번 똑같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두 번 모두 다 다른 문제로 유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 씨의 손을 들어준 건 맞지만 그때마다 이슈는 다른 이슈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법리 판단이 우리도 필요한 입장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에 대해서 역시 김태호 의원은 다시 묻습니다. 유승준 씨의 그 원천적인 행위는 참 용서하기 어렵지만 그 전제를 달았어요. 원천적인 행위라는 건 뭐예요? 이제 병역 비리, 비리까지는 병역 회피 뭐 이런 거죠. 그건 정말 용서하기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 현실적 등으로 엄청난 고충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면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또 이제 병역법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 이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뭐 비자를 발급해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김영완 LA 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그리고 병무청과 함께 더 많은 그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알아보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외교관들이나 정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아닙니다. 일단 그 상황에서 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러지 뭐 그럼 뭐 검토할 생각 없습니다. 난 모르겠어.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 용서하기 힘든 그 원천적인 행위라는 말을 그 국회의원이 쓰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용서하기 힘든 원천적인 행위라는 게 뭐예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건데 군대 가기 직전에 유승준 씨가 한국에서 그 가수 생활 열심히 하면서 돈도 벌고 인기도 끌고 막 그럴 때 막 근육질 자랑하면서 나는 그 영주권자인데 그 당시엔 영주권자였어요.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병역 내가 의무할 생각도 있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그때 그 말 때문에 인기가 막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더 많은 인기를 끌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군대 갈 때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미국에 이제 본가 집으로 와서 잠시 쉰다고 미국에 왔다가 온 김에 철커덕 시민권을 따버렸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볼 때 저거 그렇게 나는 한국에 병역 의무를 하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인기 쫙 빨아가고 돈 쫙 벌어가더니 시민권을 따버렸어? 그럼 군대 안 가겠다는 거네. 그래서 실제로 안 갔지만 그래서 이제 미운털이 심하게 박혔죠. 그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병역 회피 의혹으로 심하게 미운털이 박힌 그 20년 동안 한국 입국 비자를 유승준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요번에 이 국정감사에서 이제 김모 의원이 이 문제를 다루고 답변을 얻고 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는 유승준 씨가 비자 문제에 있어서 어떤 좀 변화를 얻게 될지 뭐 쉽게 풀면 이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드디어 비자를 받게 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번 LA 총영사관 국정감사에 있었던 그 내용은 앞으로 이제 유승준 씨의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비자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승준 씨의 비자 주는 문제, 안 주는 문제, 또 유승준 씨가 시민권을 따면서 병역을 회피했니,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으니까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매우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전해주시면 저도 좀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은 어제 그 캐나다의 제2대 항공사인 웨스트젯 에어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그 웨스트젯 항공사를 지배하는 지배회사가 있어요. 뭐 항상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ABC라는 회사가 있으면 ABC Financial이라는 모 회사가 있고 그래서 뭐 이 회사가 이제 이 회사를 지배하죠. 뭐 같은 회사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자, 캐나다의 2대 항공사 웨스트젯의 그 지배 회사의 지분이 있는데 그 지배 회사의 지분 11.02%를 대한항공이 엊그저께 샀습니다. 쉽게 말하면 캐나다 두 번째로 큰 웨스트젯 항공사의 지분을 11% 정도 대한항공이 갖게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요된 경비는 약 2억 1,70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자, 대한항공은 이번 지분 인수로 웨스트젯 항공사와 그 공동 운항을 강화해서 캐나다는 물론 미국 등 북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토가 넓은 나라 이 캐나다가 워낙 영토가 넓기 때문에 물론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자동차로 다닐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같은 나라라 하더라도. 그래서 국내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항공교통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지난해 기준 330억 달러 규모의 세계 7위 항공시장이 바로 캐나다입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의 그 합병과 더불어서 이번 캐나다 대형 항공사 지분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하게 다져나가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얘기가 아시아나와의 합병을 계기로 이런 말이었죠. 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그 합병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야? 언제부터야?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실질적으로 병합을 해서 소비자들이 하나의 항공사로 우리가 이제 상대하게 되는 그 정확한 일정은 언제이고 또 병합한 그 항공사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등등의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내년 말에서 2027년 초, 그러니까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죠. 내년 말, 빠르면 내년 말, 그러면 이제 한 1년 남았다고 치고, 아니면 조금 늦으면 그 2027년 초, 그러니까 1년 몇 달 정도 늦어도 그때 정도 후가 되면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의 그 실제 통합된 단일 브랜드 운영이 그때부터는 본격화할 것으로 지금 스케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일 브랜드의 이름은 역시 대한항공인데요. 한국말로 우리가 이제 부를 때는 영어로는 코리안 에어, 지금과 같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디자인이 조금 달라집니다. 뭐 많이는 아니고요. 지금은 그 코리안 에어에서 그 코리안 할 때 K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이제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통합해서 단일 브랜드를 되는 그때 이제 대한항공은 그러니까 합병한 대한항공은 소문자 없이 다 대문자로만 커다랗게 KOREAN 다 대문자로 코리안 그렇게 비행기에 그렇게 그야말로 대문자로 대문짝만하게 써놓게 됩니다. 비행기에 그냥 한 면을 거의 다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대문자로 코리안에어라고 쓰게 됩니다. 이제 그게 조금 디자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름은 사실은 뭐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한편 두 항공사가 합병을 하면 독점이라는 그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국 국내 노선이나 동남아 노선 정도는 뭐 다른 저가 항공사 같은 것도 많고 해서 사실상 뭐 큰 걱정은 안 됩니다만은 미주 노선 같은 게 좀 걱정입니다. 미주 노선은 지금 LA나 뉴욕 등은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심지어 작지만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사도 있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라서 서비스도 이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나아질 수 있고 또 티켓 가격 같은 것도 경쟁에 붙으니까 조금 더 뭐 싸게 파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지금 좋은데 유리한데 이게 이제 경쟁이 없어지고 미국 내 대부분의 노선이 대한항공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테니까 이게 걱정입니다. 자, 대한항공 측과 한국 정부 측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뭐 비즈니스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당연히 어떤 독점적인 지위에 대한 어떤 우위를 그 베네핏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뭐 다 그렇게 하려고 합병하고 하는 거지 돈 들이고 그 많은 돈 들여서 합병해놓고 뭐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않을 거다라고 과연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걱정할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건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미주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두 항공사가 경쟁이 아니라 그냥 하나가 돼서 합병이 돼버리면 아마 가장 그 독점이라는 것에 피해를 볼 노선이 미주 노선.
그 소비자가 과연 결국은 미주 소비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미 외형적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서류적인 합병은 뭐 사실 완료된 시점입니다. 승인도 다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외형적인 것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줄이 한 1년 남짓 이제 남았다라는 것인데요. 그 1년 정도 남은 현재 시점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려가 사실 어느 정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이미 합병이 완료돼서 그렇게 운영하기 전에도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옛날만큼 그렇게 경쟁적으로 막 그 가격을 싸게 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가끔 보면 갑자기 LA 인천 노선이 보통 이카노미 기준으로 뭐 1,200원, 1,200원이랍니다. 1,200달러에서 비싸면 1,500달러 뭐 그 정도인데 갑자기 뭐 나 700불에 샀어요. 800불에 샀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요즘도 가끔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건 정말 그 어떤 시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고 일반적인 정도로 평균값을 친다면 예년보다 절대 싸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 소비자 게시판 등에서는요, 한국, 미국 왕복 노선, 특별히 서부 지역 노선의 그 이카노미 항공권 가격이 이미 과거 대비 많이 올랐다라는 불평불만 그 게시글, 댓글, 경험담, 이런 게 지금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이미 사실입니다. 미주적 다른 그 대도시는 사실, 다른 대도시도 거의 다 마찬가지 상황이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확실히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런 게시글이 올라올 정도라면 1년쯤 후에 확실하게 독점적인 지위를 대한항공이 갖게 되면 그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럼 결국 그때는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지나치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저희 같은 그 감시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뭐 기존 레가시 언론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 같은 유튜브라든지 저는 또 LA에서 라디오 서울이라는 AN 1650 방송국에서 아침에 매일 2시간씩 생방송으로 라이브 뉴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뉴스를 통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알린다든지 또는 경종을 울린다든지 이렇게 뭐 레가시 언론이 됐던 뭐 유튜브가 됐던 또 여러분들의 어떤 SNS 파워가 됐던 이렇게 감시 기능이 유일하게 그때 독점적인 지위를 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정신 좀 바짝 차리시고 독점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하버드 대학 올해 그 신입생 가운데 그 쫙 분석을 해보니까요. 흑인과 히스패닉계 신입생은 줄어들었고 아시아계 신입생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에 그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대입 시에 대학 입학할 때 소수 인종 입학을 우대해주는 잘 아시죠? affirmative action. 그 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때 이후엔 affirmative action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소수 인종이라고 조금 혜택을 주고 이런 게 이제 없습니다. 그런 걸 없애버리니까 곧바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같은 소수 인종인데 동양계도 오히려 동양계의 신입생은 늘어났어요. 바꿔 말하면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백인들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동양계도 사실은 흑인계와 히스패닉계 학생들한테 일정 부분 그 입학 자리를 빼앗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수계 우대 정책이 없어져 버리니까 동양계는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숫자로 나온 겁니다. 자, 하버드대가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신입생 가운데 자신이 흑인이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이렇게 응답한 학생은 지난해는 14%였는데요. 올해는 11.5%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히스패닉계 역시 뭐 라티노, 히스패닉계 그 역시 신입생이 지난해에는 16%였는데요. 올해는 11%로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아시아계 학생의 비율은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계 학생이라는 건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태어나거나 여기 거주자 아시아계 신입생 학생 비율은 지난해 37%였는데 올해는 41%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아이비리그 명문인 프리스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인 신입생 비율이 지난해 8.9%에서 올해는 5%로 뚝 떨어졌고요. 아시아계 비율은 지난해 23.8%에서 올해는 27.1%로 늘어났습니다. 소수계 인종 우대 정책이 오히려 아시아계한테는 그동안 대학 입학에서
오히려 같은 소수계였는데도 불리하게 작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흑인계,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뭐 좀 불리하다. 근데 이게 뭐 불리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지혜로우시니까 알아서 좀 잘 판단해 주시고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양계 학생들한테는 유리하다? 뭐 이게 또 유리하다가 맞는지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맞는지 하여간 그런 상황이다라는 통계가 하버드대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 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자, 미국이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 관리구역 그리고 하마스 관리구역으로 두 개로 쪼개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하다가는 두 개의 그 분리국가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팔레스타인 그쪽을 뭐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위 가자지구 리빌딩, 가자지구 재건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 가자지구의 재건 사업은 사실상 부동산 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의 틀을 어제 그 이스라엘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를 하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 옆에 아주 익숙한 누군가가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 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제러드 쿠슈너는 무슨 공직자도 아니고 정부의 무슨 연방에서 직책을 맡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그 가자지구 재건 사업을 발표하는데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왜? 부동산 개발업자 자격으로 거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제러드 쿠슈너 그도 장인어른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자, 가자지구 분리와 재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제러드 쿠슈너는 이스라엘 군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새로운 가자의 건설을 시작할 것이다 라면서 목적은 가자에 사는 팔레스타인들에게 이주할 곳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를 하나로 봤을 때 뚝 잘라서 여기는 이스라엘이 관리하고 여기는 하마스 니들이 관리해. 근데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 관리하는 이스라엘 관리 요쪽 지역에는 우리가 완전히 재개발을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로 올래면 와 하고 이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반발이 많습니다. 과연 얼마나 이제 가려고, 왜냐면 아무리 저쪽 옆 동네가 좋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모든 가족들 다 있고 모든 나의 삶의 터가 여기다 있는데 저쪽 동네가 좀 좋다고 잠깐 놀러 가는 건 모를까 완전히 내가 글로 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또 그게 더군다나 자신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던 또 미사일을 쏴대던 이스라엘이 통치를 하고 관리하니까 더더욱이 불안해서 안 가죠. 그러니까 아마 안 갈 거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그 이스라엘이 점령한 그 지역으로 얼마나 이주를 할까? 그건 사람들이 I doubt it 그러죠. 부정적이다.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통제권을 장악하고 가자지구 주민들을 그 단절된 통제 구역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관리하는 이쪽은 잘 개발할 거야. 너희들도 일로 올래면 와. 근데 안 올 걸 뻔히 알면서. 자, 근데 만약에 안 오면 자, 요쪽은 단절된다 모든 걸. 그래서 완전히 포위시켜 버려서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여기다 가둬놓고 모든 것을 다 단절시켜 버리는 그런 고사시켜 버리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지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아랍권 휴전 중재국들도 가자지구를 그렇게 분할을 하면 영구적인 이스라엘 점령 지대를 만들 우려가 있다라면서 그러니까 이제 말이 좋아 이스라엘 지역이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획에 다른 옆 나라들도 많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 같은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진두 지휘에 따라서 역시 부동산 개발업자인 그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도 가자지구 재건 사업에 깊숙이 그리고 공식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 인공지능 AI 이 기술 지금 뭐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챗 GPT도 그렇고 뭐 우리가 알렉사 같은 것도 그렇고 자, 그리고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자, 인공지능 그 기술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발전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어떤 미래에 대한 미국민들의 그 생각이나 전망을 알아보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우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시카고 대학 여론조사에 따르면 AI가 개인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를 묻는 질문에 약 25%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나더 25%는 AI가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완전히 상반되는, 극과 극으로 상반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25%, 25%. 그리고 나머지 이제 50%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 저도 약간 50% 안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 생각해보면 아주 우리 인류에게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어느 순간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나면 결국 AI 때문에 인류가 망할까? 막 이런 겁도 나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아마 한 50% 안에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하튼 답변을 한 응답자 가운데 한 응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계산원이나 무슨 서비스 직원 같은 그런 일자리가 다 없어질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응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블랙박스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요 분은 50% 안에 들어가는 저 같은 사람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AI가 향후 10년간 환경,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으로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 50%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물으면 조금 불안하다,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일부 응답자들은 AI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을 하는 사람들 여전히 25에서 30%는 됩니다. 슈퍼컴퓨터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그 슈퍼컴퓨터가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서 그게 올바르게 사용이 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답변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뭐 이제 쉽게 말한 것 같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그 말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 그게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이라는 그 전제였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건 기술의 발전을 얼마나 빨리 이루어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되느냐 뭐 이런 거 아니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그런 장치를 지금 같이 고민하고 또 기술의 발전만큼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같이 발전하느냐, 같이 준비가 되느냐 지금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그렇지 못해요. 기술은 쭉쭉쭉쭉 발전하는데 그 기술을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이런 준비 작업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좀 같이 보완해서 같이 발전하면 훨씬 더 미래를 생각할 때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캘리포니아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업주들의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일 시키고 월급을 자꾸 밀려 2주, 3주 밀려서 준다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밀리다 보니까 2달, 3달 이렇게 밀리면 아예 그냥 그러니까 업주도 기법하거나 아예 안 주는 거죠. 뭐 돈이 없어도 못 줄 수도 있고 돈이 이제 있긴 있는데 야 이거 석 달 밀린 걸 줄래니까 살짝 좀 아까운 생각이 업주 입장에서 살짝 또 아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야 이거 좀 퉁쳐서 딜해서 석 달 밀린 거, 야, 내가 너 안 자르고 계속 쓸 테니까 석 달 다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달 반치만 받고 계속 일하는 거 어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거죠. 인간의 심리가. 그래서 캘리포니아주가 전례 없이 강한 강경책을 지금 내놓았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사인을 한 건데요. 주 상원이 발의한 법안 SB 261 에 서명을 했습니다. SB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 주 상원가 있고 하원이 있지만 주 상원에서 발의되는 것은 SB라고 합니다. S 세니터. 그래서 SB 261이라는 것에 이제 서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강한 그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책입니다. 자, 이 법은 임금 체불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에서 이제 판결 때리잖아요. 이제 노동자가 이제 소송으로 끌고 가면 그래서 법원에서 3개월 밀린 거 또는 5개월 밀린 거 월급 다 주고 플러스 이자까지 얼마 해서 당장 뭐 한 달 안에 바로 줘라라고 땅땅땅 이제 판결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체불에 대한 그 지급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최대 그때 내려진 판결의 3배에 달하는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바로 그 SB 261 법안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네, 두 달 뒤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런 게 시행됩니다. 타주에서도 이런 그 확산 조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법안에 따라서 임금 체불 판결을 받은 사업주가 180일 이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180일이면 이제 6개월이죠. 법원에서 너희 또 돈 이만큼 밀렸으니까 밀린 거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이만큼을 앞으로 6개월 안에 지급해라라고 땅땅땅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커녕 6개월이 지나도 그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돈을 안 주는 그런 사업주에 대해서 원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과 이자를 물리게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제 거기서 원금의 3배를 이제 물리게 되면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근로자에게 가고 나머지 그 남는 돈 3배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자에게는 2를 줬을 거 아니에요. 원금. 나머지 2는 포션은 뭐냐면 주정부로 들어갑니다. 네. 법원은 직원이나 카운티 검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내가 돈을 못 받아서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제기하느냐고 변호사를 썼어요. 근데 변호사 비용이 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송에서 이겨서 돈을 받았는데 변호사 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지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점을 알고 사업주가 자꾸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야, 네가 월급 뭐 몇 달 밀려봐야 너 변호사 써서 소송해서 받아봐야 그거 다 변호사 주면 끝나. 넌 남는 것도 없어. 그러니 소송은 무슨 소송. 내가 밀린 것 중에서 한 반만 줄 테니까 일하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SB 261 법안이 소송을 해서 근로자가 이기면 근로자에게 들어간 그 변호사 비용도 사업주가 다 내라. 이렇게 지금 아주 강경한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법은 우리 한인업주들에게도 상당히 그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한인업주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자영업 하시잖아요. 그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 하시잖아요. 뭐 스몰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거기 직원들 적어도 2-3명, 뭐 많으면 뭐 7-8명이나 10명 정도 다 직원들 있잖아요. 종업원들. 그들에게 이제 돈을 못 줄 수도 있고 또 못 주는데 그 근로자가 나에게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 한인업주들에게 굉장히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식당, 뭐 많이 하시죠? 식당, 세탁소, 건설업, 미용실, 미용 서비스 등등등등 이 한인들의 그 주력 업종의 경우에 직원 임금 미지급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논란이 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한인업주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괜히 돈이 있는데 안 주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인들의 경우에는 괜히 이제 돈이 없어서 조금 이제 밀리다가 나중엔 돈이 좀 생겼는데도 아이 몰라 좀 더 밀려보 뭐 이렇게 자칫 그러다가는 오히려 큰 코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미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LA의 유명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혜원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그 미주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하고도 아주 친분이 있는 그런 변호사인데 김혜원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처럼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거나 회사를 그냥 문 닫아버리지 뭐 나 그냥 회사 클로즈 할 거야 그러면 됐지 뭐 라는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생각한다면 큰 코 다친다. 체불된 금액의 3배의 벌금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언제가 되더라도 결국은 물어야 할 것이고 심지어 추후 이런 일이 있다면 추후에 다시 무슨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다른 비즈니스도 아마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맞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노동법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강화 소식 그리고 타주로도 이게 좀 확산될 것 같다라는 그 노동법 강화 소식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